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제 뭐 새로운 친구도 있긴 하지만 저기 혹시 그 소식을 들었나요? 선생님 바뀐다는 거? 모르죠. 여기 대기하러 온 줄 알고 알고 아마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수업을 해주시던 어서 오세요. 그 전에 수업을 해주시던 그 대원 선생님께서 이제 11월부터는 수업을 못 하시고 개인적인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맡게 됐는데 11월까지는 개식이 날 거야. 개식이 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빨리 끝났으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맡아가지고 미리 이제 진도도 좀 나가고 파악도 하고 이제 수업도 계속 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조금 이제 빨리 이제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49 1학년 수업은 이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얼굴이 지금 오늘 처음 본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만에 본 학생, 얼마 전에 본 학생도 있고 한데 그 내가 몇 가지 이제 좀 찾고 조사를 해보려고 봤더니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 치고 나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아무도 안 들고 왔더라고요.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 아직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지를 못 봤어요. 요즘 들고 있니? 사진은 있어요. 아 사진 있어? 아 오케이 그럼 나중에 사진 좀 보내주세요. 없죠. 그럼 미안한데 이름 좀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뒤쪽에 있는 친구가 이름 뭘까요? 수진이. 뭐라고요? 수진이요. 수진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친구 뭐라고요? 박수. 소민이 나머지 두 명은 알고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때 그 중세국어 시험 안 쳤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진도님은 중세국어부터 좀 시험 진도를 나갈 건데 그 여러분들 혹시 학원에서 그러면 진도 나가거나 수업할 때 자습서를 활용을 했었나요? 자습서 썼었어? 지금 자습서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 자습서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미 없고 성의도 없고요. 오케이. 자습서를 아예 안 샀다 소. 있긴 다 있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자습서를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자습서를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수업할 거는 선생님이 딱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들 많이 좀 당혹스러워요. 근데 사실 나도 좀 당혹스러워. 그래서 이제 근데 좀 긴장도 좀 돼요. 안면이 좀 있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새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름은 노동희 선생님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아마 쌤 오늘 9시 11시까지 수업 있을 것 같아서 11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따로 그 우리 학원은 쌤이 이제 뭐 안내를 한다든지 뭐 영상을 보내준다든지 자료를 올려준다든지 하는 이제 그 카톡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 중간고사 좀 어땠어요? 나 진짜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만 어땠어요? 중간고사 난이도가 몰라? 난 난이도를 모르는 거야. 내 시험 결과를 모르는 거야. 그 중간에 쉬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결과는 바로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결과 안 났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캐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사진 보내주면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은 요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아마 한글 맞춤법이랑 그 다음에 그 단어의 형성, 뭐 어근접사나 뭐 이런 부분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들어와 맞아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원래 이렇게 인원이 많았나? 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수업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맨날 그냥 안 보이던데 인원수가 많네요. 완성. 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참 들어오면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안 온 얼굴들이 지금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똑같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하게 됐고요. 자세한 사정은 이제 못 들은 학생들은 나중에 궁금하면 따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영상 올려줄 테니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국어의 역사, 그러니까 중세국어부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어저께 모의고사 그러면 잘 쳤나요? 서울. 왜 자꾸 딴데 쳐다보는데. 모의고사는 어땠는데요? 평범. 평범이야? 네. 나쁘진 않았나 보네. 어땠어요? 적당. 다 평범이야? 많이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았죠. 근데 혹시 풀면서 좀 평소랑 다르다는 생각 못했어요? 맞아요. 화작도 1번부터 10번까지 안 나와 있어요. 맞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주말에 오면은 자세하게 원선생님께 풀이도 해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모의고사를 이번에 이제 10월 모의고사 때 딱 바뀌어서 나오는 거 보고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치게 되는 수능이 그런 형태로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좀 궁금한데 하는 학생들은 그 평가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는 평가원이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쳤던 모의고사나 이런 거 교육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이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치게 되는 6월, 9월 모의고사는 그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 너네들이 처음 치게 되는 그 수능의 완전 새로운 형태의 예시 문제들을 1번부터 45번까지 만들어서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풀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질 겁니다. 문제 형태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면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냐면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기존까지는 화작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이 같이 연결돼 있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치게 될 수능은 독서 지문,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에 작문 문제가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화법과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화법, 그러니까 연설문, 발표문, 토론, 토의, 인터뷰, 면접 이런 지문들과 문법 문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화법 문제인데 그 중간에 문법 물어보는 거 하나 있었을걸?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배웠던 걸 잊지 않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 시험 쳤잖아, 그렇죠? 단어의 형성도 쳤고 기억하고 1학기 때 문법 요소 시험 쳤어요. 저기 시제, 뭐 부정 표현, 뭐 높임 표현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3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겠죠? 고3 되면은 계속 이어져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고전 문학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아마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는 어느 정도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원장쌤 수업하면서도 간단하게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만 아주 상세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나한테도 되고 원장쌤한테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국어는요,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고대 국어입니다. 이 고대 국어는 그냥 이제 우리나라 뭐 어찌 보면 그 태초죠, 태초. 이 국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 우리말이죠. 우리말이 처음으로 생겨났던 때를 시작으로부터 해서요,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국어를 고대 국어라고 합니다. 고대 국어. 그러면 신라 시대 때까지의 국어가 고대 국어면 그 다음 고려시대 때부터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중세국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원에서 메인으로 배워야 되는 건 중세국어죠. 중세국어. 자, 그래서 중세국어고요.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자기 우리나라의 문법 체계가 또 확 한번 바뀌게 되거든요. 나라가 완전 한번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후로 나오는 그 문법의 형태는 또 근대국어라고 합니다. 근대국어. 그리고 그 근대국어가 이제 이 19세기 초
까지 이어지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국어는 현대국어라고 해요. 현대국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으로 배워야 되는 건 중세국어. 그 다음 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차이까지 좀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국어는 딱히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대국어는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좀 따로 나눠주시거나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시험 대비 때 또 설명을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고대국어는 기본적으로 우리말이 없었어. 우리말은 있었어요. 우리말은 있었는데 이 우리말을 표현할 우리 글자가 없었지. 맞죠? 자, 우리말은 있었는데 우리 글자가 없었다 보니까 무엇을 가져왔어요?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한자를 가져왔는데 이 한자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말과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양식이 다르냐? 일단 한자는 중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 중국의 어법이랑 우리말의 어법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어는요, 우리랑 다르게 서술어가 먼저 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말은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오죠. 중국어는 서술어가 먼저 옵니다. 왜 우리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중국어로 我爱你라고 하잖아. 맞지? 我爱你가 뭐냐면 이제 我는 나 아자고요. 아이는 이제 사랑 애자죠. 그 다음에 니는 너를 뜻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해 너를 이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문법 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말이랑은 어순이 다르다는 거야.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이 어순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두문자, 그 다음에 향찰 뭐 등등등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향찰은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합니다. 왜? 향찰로 쓰인 문학이 향가잖아. 맞죠? 자, 그래서 향찰은 대체로 어떤 식으로 많이 쓰였느냐라고 하면은 한자를 뜻과 음으로 나눈 거야. 나누어서 어떤 글자는 뜻을 가져와서 쓰고 어떤 글자는 음을 가져와서 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선화공주님은 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내가 그거를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선화공주는 그냥 음만 가져와요. 음만. 그리고 님은 할 때 님은 뜻을 가져옵니다. 님주자. 그 다음에 은은 다시 뭐냐? 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시기에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어떤 한자가 뜻을 가져왔는지, 어떤 한자가 음을 가져왔는지 불분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향차로 쓰인 향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방매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하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해석본이 막 많진 않지만 이제 막 다른 한가들 같은 경우에 해석본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바로 한자를 어떤 글자는 뜻을 쓰고 어떤 글자는 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화공주는 그 사람 이름이 선화공주야. 선화공주님. 그래서 선화공주를 그대로 뜻을 가져왔고요. 음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님은 그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니까 님은 뜻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뒤에 은은 뭐냐면요. 보조사입니다. 우리 흔히 은는이가 할 때 있잖아. 은는. 맞죠? 그래서 이 은는이 우리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때 신라시대 그러니까 1500년 전에도 쓰였다는 게 여기서 지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쓰는 은는은 그때도 쓰였어요. 그 목적격 조사 을을 있죠. 을을도요. 이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가져와서 우리말을 최대한 의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이런 글자들을 향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요 중세국어 파트인데요. 중세국어는 언제냐면 10세기 초에 고려 건국부터 해서요 16세기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16세기 말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언제냐면 임진왜란 전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임진왜란 후니까 임진왜란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법이 바뀐 거야? 아니겠지. 문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때를 전후로 바뀌기 때문에 요 때 전에도 문법이 바뀐 형태가 좀 있고요. 원래 최초에서. 그 다음에 요 이후에도 차츰차츰 바뀌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 소실 문자 이런 거 배웠잖아. 아래아 반치음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도 없어진 시기가 그때마다 그 글자마다 다 달라요. 하여튼 자, 그래서 서서히 바뀌게 되면서 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는 문법이 좀 체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문법 체계가 바뀐다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법 규칙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변형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세국어 자료들은 대부분 언제 것이냐 라고 하면은 요
고려 말기부터 한 조선 초기 또는 훈민정음 창제 전후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10세기 초부터는 중세국어를 한다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중세국어로 쓰인 글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말을 표현할 글자가 없었기 때문이야. 우리말을 표현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때부터 시작은 됐다 하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가 혹시 언제인지 압니까? 나와있네요. 15세기. 그러니까 1443년부터 임진왜란 전후까지를 우리가 거의 중세국어 자료로서 보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몇 년쯤이야? 임진왜란 몇 년인지 알죠? 여러분들? 한 150년 정도? 150년 정도의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의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좀 할 거거든요. 앞 뒷장이랑. 그래서 요거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 창제 서문을 보면은 세종대왕님께서 했던 말이 내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28글자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의문 배우던 시절에 작년 이맘때였을 것 같은데 우리말의 글자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2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4개의 글자가 소실이 되었어요. 4개의 글자. 자, 그래서 지금 소실 문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네 번째 예. 자, 하나 둘 셋. 얘는 자음이에요. 얘네는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옛 이응이라고 하죠. 자, 다음 얘는 우리가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 할까요? 반치음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해주면요, 여러분들 얘가 실제 음운으로 따졌을 때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옛 이음은요, 음운으로 따지면 연국의 음입니다. 여린 이천장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은 히읗이랑 똑같습니다. 목청, 목구멍이죠. 목구멍 소리. 반치음은 치음이에요. 치음. 그런데 반치음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소리 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소리가 나는 곳은 어디냐? 잇몸입니다. 잇몸. 잇몸 소리.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래하죠. 아래하. 알아둬야 되는 건 얘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이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나도 몰라. 그냥 소실됐거든.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만 할 수 있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하는요, 여러분들 아마 아와 오 사이의 그 중간 발음으로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아래아가 찍혀 있는 글자를 문자로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요, 아 또는 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어떨 때 아고 어떨 때 으인데요 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넣어봐야 돼요. 넣어봐야 되는데 대략적인 규칙은 뭐냐면 보통 첫 음절에서는 아를 많이 넣으면 맞고요. 그 뒤 음절부터는 으를 넣으면 맞거든. 근데 그게 또 아닐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넣어서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우리가 사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사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아, 으 넣어보고 여기도 아, 으 넣어봐. 그리고 어차피 그때 쓰이는 단어나 지금 쓰이는 단어 거의 비슷한 게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순도 똑같고 문법도 똑같고. 자, 그래서요 여기에 아나 또 아 또는 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어느 정도 얘가 어떤 글자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음운이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소실 문자에 해당합니다. 자, 내가 이거를 왜 표시를 했냐면요, 요거 때문입니다. 옛 이음. 자, 여러분들 그 옛 이응이 있다는 건 이응도 있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응은 언제 쓰고 옛 이응은 언제 쓰냐면요. 얘는 음가가 없습니다. 얘는 음가가 있습니다. 음가 있냐 없냐를 왜 따지냐면요. 요거는 필기할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 아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아라는 글자는 음운이 몇 개야? 한 개입니다. 맞죠? 음운 얘밖에 없잖아. 얘는 소리 안 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앙이라는 소리를 해요. 앙. 자, 그러면 얘는 소리가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얘는 소리가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인 이응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받침에 쓰이는 음운이 있잖아. 이응은 음운이 있잖아. 그래서 받침에 쓰이는 이응은 여기에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소리로 발음이 나고 얘는 그냥 소리가 없는 자리에 동그라미를 채워주는 용도로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개업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응이 우리 자음표를 그리면 어디에 있어요? 열인 입천장 소리에 있죠. 그런데 그 음운표에 그려져 있는 그 이응은 사실은 초성에 쓰이는 이응이 아니야. 왜? 초성에 쓰이는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종성에 쓰이는 이응만 음운이기 때문에 걔는 얘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얘만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방점을 썼습니다. 그때는 방점을 썼어요. 자,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왼쪽에 방점을 썼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방점을 왜 썼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 맞죠? 중국어는 실제로 성조가 있죠. 사성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에도 기본적으로 성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성조가 있는 상태로 발음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음들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낮은 소리, 이거는 높은 소리, 또는 이거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로 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나눠가지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 왼쪽에 찍었어요. 왼쪽에. 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는데 아무것도 점을 찍지 않은 소리는 낮은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평성이라고 해요. 평성. 아무것도 찍지 않은 소리, 낮은 소리고 평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한 개만 찍은 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높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괄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건 뭐야? 깃 이렇게 얘기했겠지. 맞죠? 자, 그래서 하나는 낮은 소리, 하나는 높은 소리. 그래서 얘를 거성이라고 합니다. 얘네 이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평성, 거성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 없이 선지에 나올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찍혀 있는 게 뭐냐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정 이렇게 하는 거지. 정.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소리를 상성이라고 합니다. 상성.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점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방점 찍나요? 방점 안 찍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방점 쓰는 형태 근대 국어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래서 방점 쓰는 형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200년도 안 가요. 자, 근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방점 없이 성조를 쓰고 있나요? 성조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성조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선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성조는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성조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는 성조를 써, 안 써? 나는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계속 성조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블루베리 스무디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 블루베리 스무디 뭔지 모릅니까? 뭔지 몰라요? 이 경상도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블루베리 스무디 달라고 하면 블루베리 스무디 맨날 서울 사람들이랑 다르게 발음하잖아. 그치? 그게 왜 그렇게 다르게 발음하냐면 지금 경상도 사투리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쓰이던 이런 성조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투리는 아직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방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찍지 않고 성조도 없지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는 뭐야? 이는 뭐야? 이의 이승, 이의 이승, 그 다음에 뭐
가가 이러는데 우리 다 알아듣잖아. 맞지? 그게 다 이제 어떤 말의 높낮이나 그 어떤 이 성조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어두자원군입니다. 어두자원군. 자, 어두라고 하는 게 뭐야? 단어의 첫머리다 라는 뜻입니다. 어두, 단어의 첫머리. 자, 그래서 이 음절의 첫 소리에 받침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이거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나요? 현대에서 받침으로 쓰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현대에 쓰이는 이 받침으로 쓰이는 겹받침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자, 음절 첫 소리에 얘네들이 실제로 왔습니다.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적혀 있으면 우리 지금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얘네들을 그냥 지금은 된소리로 읽으면 돼. 그냥 지금은 된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된소리로 읽냐면요. 그냥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자 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된소리로 읽으면 돼요. 쌍디귿, 쌍시옷. 그 다음에 비읍, 시옷, 디귿 있지만 얘 그냥 쌍디귿으로 우리는 지금 읽으면 돼.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 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요거를 실제 음가대로 다 발음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씨를 좀 잘 못 적긴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드래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요거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우리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 푸트라고 적잖아. 그런데 여기 우리는 모음이 있는 형태로 적는데 실제로 여기 사이에 모음이 있어?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푸트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푸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 때는 실제로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음운으로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담을 수 있었어요. 이런 소리들을 다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얘네 음가를 실제로 다 발음을 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발음할 수 있는 음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얘네를 전부 된소리로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혀 있지만 얘를 떼, 얘를 뜻, 얘를 쌀, 얘를 꿀. 근데 우리는 지금 꿀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했겠어? 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우리는 지금 발음하기 어렵지만 알겠죠? 되게 외국인처럼 발음했겠죠.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다 된소리로 변했습니다. 된소리로 그때 당시에 발음을 했던 게 아니야. 알겠죠? 왜 얘기하냐면 이런 거, 이 방금 내가 말했던 문장을 실제로 물어본 그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모음 조화. 자, 그래서 이 조화라고 하는 건 어울리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모음을 어울리게 쓴다. 정신 차리세요. 자, 모음을 어울리게 쓴다라고 해서 모음 조화라고 하는데 이 모음 조화는요, 여러분들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양성 모음이랑 음성 모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적으세요. 자, 그래서 이 양성 모음이 뭐냐면요. 아, 오, 그리고 아래아가 베이스가 되는 모음들입니다. 아, 오, 아래아가 베이스가 되는 모음을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요. 음성 모음은요, 우, 그 다음에 으가 베이스가 되는 모음을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을 모아서 쓰는 걸 모음 조화라고 해요. 자,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 이 모음 조화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떨 때 남아있냐면요. 우리가,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특히 그 용언 있죠, 용언. 동사나 형용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걷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미 어서를 붙이나 아서를 붙이나 를 선택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서 붙입니까? 어서를 붙입니다. 걸어서 이러잖아. 맞지? 왜 어를 쓰는데? 얘가 음성 모음이라서 얘가 음성 모음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좋아. 좋다에 아서 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아서가 됩니다. 맞죠? 왜 아서가 되는데? 양성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거나 조사랑 결합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썼냐면요. 단어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음성모음이랑 양성모음을 서로 모아서 쓰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서르라고 돼 있는데 서르가 뭐냐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입니다. 서로. 이 한자가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 자, 그래서 서로라는 의미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 서르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음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음성 맞춰준 거야. 알겠죠? 서르. 그 다음에 나무는요, 그때 당시에 나무라고 적었습니다. 나무. 왜 나무라고 적었느냐? 앞에 양성이라서 뒤에도 양성으로 붙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 다를 이자야.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써? 다르다라고 쓰죠. 봐봐. 자, 다르다라고 쓰는데 얘는 어떻게 읽어? 얘도 다르다라고 읽어. 자, 그 앞에 봐. 자, 그래서 얘도 다르다라고 쓰고 얘도 다르다라고 쓰는데 여기 아래가 쓰여있는 이유는 뭐야? 앞에 있는 모음이 양성이기 때문에 뒤에도 양성으로 맞춰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쌤이 표시했던 요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 요 얘네들이요. 얘네 둘이가 서로 반대로 세트되는 거고 얘네 둘이 서로 반대로 세트되는 거고 얘네 둘이 서로 반대로 세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아를 써야 되는 상황에 앞 글자가 양성이야. 그러면 뭘 써? 을을 쓴다는 겁니다. 오가 사용되는 경우에 오 또는 우가 사용되는 경우에 앞에가 양성이면 오, 앞 글자가 음성이면 우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걸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 뿐만 아니라 어떨 때도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어디에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라는 요거 하나밖에 안 쓰잖아. 근데 그때는요, 이 애도 있었고요, 이 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를 또는 바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요게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둘 중에 뭐랑 결합시킬지는 여기에 있는 모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랄 하고 하는 뒤에 얘가 지금 양성 모음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쓴다? 얘를 쓰는 겁니다. 아가 베이스가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양성, 어가 베이스가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음성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양성, 얘는 음성. 그래서 얘네 둘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전부 이제 모음 조화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이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세트. 구개음화, 원순 모음화, 두음 법칙.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이랑 그 다음에 구개음화는 여러분들 다 알죠? 자, 그래서 이 구개음화랑 두음 법칙, 원순 모음화 이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왜 쓰이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야. 그런데 한글 창제한 지 예를 들어서 뭐 10년도 안 지났어. 근데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한다고요? 안 변하지. 맞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 근데 그때는 굳이라고 안 했어. 굳이라고 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두음 법칙이 중세국어 당시까지는 사용되지 않다가요,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부터 차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침내 뜻을 시로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할 때 펴지, 이 지는 이제 어미죠. 어미. 이 지라고 하는 어미, 우리는 지금 지라고 쓰는데 그때는 뭐라고 썼다고? D라고 썼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개음화라고 하는 게 디귿과 티읕이 뭐랑 만나는 거야? 이 또는 반모음 이랑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 D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요가 반모음 이 플러스 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디귿이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금 우리는 좋다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다라고 적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구개음화가 쓰이지 않았던 당시의 중세국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음
원순 모음화. 얘는 좀 적어줍시다. 원순 모음화. 자, 얘는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음운변동 규칙이나 이런 거에서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순 모음이 뭐야? 이제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이야. 맞죠? 뭐 있어? 오, 우, 왜, 위 이런 애들. 맞죠? 자, 그래서 이 원순 모음 화가 된다는 거. 화가 뭐야? 될 화자잖아. 원순 모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걸 원순 모음 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 바뀌냐면요. 입술 소리 플러스 으였던 애들이 우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불 이랬거든. 그런데 얘네들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불 이러죠. 이 으라는 평수 모음이 우라는 원수 모음으로 바뀐 겁니다. 뭐랑 만나서 요 입술 소리.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실제로 발음해 보면 불 이렇게 미안합니다. 불 이렇게 발음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입술을 넓게 한탕 상태에서 붙였다 떼야 되거든요. 근데 불 이러면 되게 효율적이야. 왜?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가지고 조금만 붙였다 떼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불보다 물불이 발음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였다는 건 뭔 말인데? 원순 모음화 되기 전의 글이라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말하다라고 할 때 이르다라는 말을 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이르다를 그때는 어떻게 적었냐면요. 니르다라고 적었습니다. 니르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를 쓰는데 단어의 첫머리에 여기는 니를 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니를 쓰던 게 우리는 지금 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두음법칙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지금 그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되기 전, 우리 지금 쓰는 현대국어는 두음법칙이 적용되고 난 후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중세국어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표기법 먼저 봅시다. 4번의 표기법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었냐면요. 붙여쓰기가 있었습니다. 붙여쓰기. 여러분들 이거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나중에 시험 칠 때는 그냥 툭 치면 달달달달 나올 정도로, 앞에 보세요. 툭 치면 달달달달 나올 정도로 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붙여쓰기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띄어쓰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대부분의 글을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세로로 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옛날 책 막 어디 뭐 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본 적 없나요? 세로로 이렇게 적혀있죠.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세로로 돼 있는 글 있잖아. 본 적 없나?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로 쓰기 플러스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은 다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적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팔종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성 받침이다. 그렇죠? 자, 받침에 쓰이는 글자는 뭐밖에 없냐면요. 얘네들 8개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좀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요. 꼭 적어주세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님이 실제로 이 세종대왕 그 해례문 서본에 이제 서문에 쓴 이제 문장 중에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요. 종성 글자는 초성에 썼던 자음을 그대로 따라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자를 만들려고 했어 세종대왕이. 근데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글자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 글자 수를 작게 해야 돼. 왜? 한자가 5만 개가 넘잖아. 그래서 이 5만 개 넘는 한자를 다 쓰기 힘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글자 수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의문의 수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쓰게 한 거잖아. 자, 그래서 초성에 쓰이는 글자랑 종성에 쓰이는 글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 글자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성에 쓰이는 글자는
종성에 쓰이는 글자와 똑같이 쓴다. 초성에 쓰이는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쓴다 라고 해서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훈민정음을 완전 최초에 만들었을 당시에는요, 그냥 모든 받침들을 다 종성에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소실된 게 그래도 꽤 있지만 그때 소실된 것도 없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받침에는 어차피 소리가 똑같으면 다 뭐 해준다? 그냥 모아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소리들을 모아주어서 지금 우리 마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슷하게 이렇게 8개의 자음만 받침으로 쓴다 라고 해서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팔종성법 중에서 뭐가 교체가 되는 거냐면 이 지읒이랑 치읒 받침 있죠? 지읒이랑 적으세요. 지읒이랑 치읒 받침은 뭘로 바뀐다? 시옷으로 바뀝니다. 원래 원형에 지읒이랑 치읒 받침이 있어. 그런데 발음할 때 그렇게 발음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요 지읒이랑 치읒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에 글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읒이랑 치읒을 그대로 연음시켜요. 그런데 받침으로 쓸 때는 뭘로 바꿔준다? 시옷으로 바꿔줍니다. 마치 음절 끝소리 규칙에 우리가 그 발음 기호 안에서 바꿔주는 것처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팔종성법에서 요거 옛 이응쌤이 아까 얘기했었죠. 받침으로 쓰이는 이응 발음 앙 할 때 앙 받침. 얘는 받침으로 쓸 때 이응이 아니라 옛 이응입니다. 알겠죠? 받침에 이응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걔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없는 소리로 발음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받침에 옛 이응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이응 받침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런데 받침에 옛 이응이 아니라 이응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한다? 걔는 그냥 없는 소리로 발음해야 됩니다. 알겠죠? 받침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동국정식 표기들표. 밑에 괄호에서 좀 적어줍시다.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한자어 발음 또는 한자어 표기라고 보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발음하지 말고 표기라고 합시다. 자, 중국어의 비현실적인 이제 표기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적은 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데 적을 때 그렇게 적는 거야. 어떻게 적냐면요. 동국정식 표기는 어찌됐건 우리가 한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동국정식 표기야. 그런데 동국정식 표기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성 자리에 음가 없는 이응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성 자리에 이 여린 히읗이 들어가기도 해요. 초성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린 히읗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린 히읗이 들어가 있다고 전부 동국정식 표기는 아니지만 동국정식 표기에 여린 히읗이 들어가 있다. 한자음 표기에 여린 히읗이 들어가 있다. 걔는 비현실적인 한자음 표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이게요. 세종어제훈민정음입니다. 다시 세종어제훈민정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표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종엉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엉쟁. 자, 그런데 여기 생긴 모양이 혹시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꼭다리가 보일까요? 꼭다리 안 보입니다. 맞죠? 엉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제라고 읽어야 됩니다. 어제라고. 알겠죠? 자, 어제라고 읽어야 되는데 동국정식 표기는 소리가 비어있는 자리, 그러니까 동국정식 표기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 자리를 모두 채우려고 했습니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 자리를 모두 채우려고 했고, 근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는 자리는 전부 뭐 해주느냐? 이렇게 이응을 적어줍니다. 그냥 동그라미 적어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겁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세종 어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리을 뒤에 이거 달월자잖아. 달월 맞지? 그런데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요, 여린 히읗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적으세요. 입성부. 좀 지루해 문법이라서 이게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첫 수업에 이걸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반도 맡았는데 다른 반그 시험 끝난 학교 딱그 저기 뭐냐 지난주에 맡아가지고 그 모의고사 대비하면서 되게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냥 막 그 작품 읽고 막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도 다 치고 왔고 해가지고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근데 중세국은 너무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입성이라고 해서요. 이 성이니까 이 성이 뭐였겠어? 소리입니다. 소리. 성조를 뜻해요. 성조. 선생님 아까 성조 다 배웠는데요. 형성, 상성, 거성. 형성, 상성, 거성에 입성은 없었는데요. 입성은 따로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입성은 따로 방점은 찍지 않는데 중국어의 성조 4개라 그랬잖아. 그치? 뭐냐면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높았다가 낮아지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소리가 뚝 떨어지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요, 입성, 뚝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입성이라고 하는 게 뚝 떨어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자, 여기 입성구호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소리 입성구호가 오고 나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예사 소리가 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된소리가 됩니다. 자, 우리 된소리 규칙 1, 2, 3, 4번 있었는데요. 혹시 네 번째 된소리 규칙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 뚝 떨어지는 소리 입성 뒤에 예사 소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되는데 우리 그 된소리 규칙, 그 음운 변동의 된소리 규칙 네 번째가 뭐였냐면요.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뭐 갈길 이런 거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요 리을 뒤에 입성구호가 붙어 있었던 흔적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성구호가 붙어 있고요. 그 뒤에 예사 소리가 오잖아요. 걔는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입성구호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된소리 구호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뚝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글자가 예사 소리가 오게 되면 자,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야, 우리가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야, 내가 알바야? 이러면 빠라고 하잖아. 알바야? 라고 할 때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르고자 할 빼이셔도 라고 하면서 입성구호 그러니까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입성구호가 붙어서 예사소리가 만나면 된소리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동국정식 표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월이라는 한자 뒤에 예사소리 오면 똑같이 된소리로 발음됐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국정식 표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하여튼 자,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관형사형 어미랑 동국정식 표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동국정식 표기는 반드시 뭘 표시하는 거냐면 한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한자를. 그래서 실제로 옆에 한자가 그 실제 한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적혀 있는 글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적혀 있어요. 자, 다음 이것도 별표 중요. 근데 이거 나오면 안 들어봐서 알 것 같은데 이어 적기.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한자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 자, 이것도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란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었습니다. 연결해서 어떻게 쓴다?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면요.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성에 이응이 오면 걔는 응가가 없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초성에 이응 쓰는 걸 굉장히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성에 이응 쓴 글자들을 한자어 제외하고는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어적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자리가 다 채워지거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도 말씀이라고 안 하잖아. 말씀이라고 하지. 맞죠? 자, 그래서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왜 일반적이라고 했을까요? 문법 규칙이긴 하지만 이게요, 어떤 글에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지켜져 있는 글이 있다 하면 또 어떤 글에서는 안 지켜져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지켜졌다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쓰기 방식을 간단하게 좀 필기를 하자면 끊어적기가 있고요. 좀 적어주세요. 이거는 끊어적기. 다음은 이어적기. 다음은 거듭적기입니다. 자, 그래서 끊어적기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나눌 분자를 써서 분철이라고 합니다. 분철. 자, 이어적기는 연결해서 쓴다라고 해서 연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거듭적기는요, 거듭해서 적는다, 두 번 적는다, 중복해서 적는다, 중복해서 적는다 라고 해서 중철이라고 합니다. 중복해서 적는다, 중철.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봅시다. 말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말씀 하고 나서 이 이렇게 적으면 얘는 끊어적기입니다. 말씀 이 끊어적기. 자, 다음 예시로 아까 이어적기는 했죠. 말씀이 이러면 이거는 이어적기. 자, 그 다음 예시. 거듭적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되는 애가 뭐야? 미음이야, 미음. 우리가 실제 표기는 말씀이고요, 발음할 때는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 이렇게 적는 걸 우리는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이 거듭적기는요, 근대 국어에 한 100~200년 잠깐 쓰이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특징입니다. 거듭적기. 끊어적기는 우리 지금 현대 국어에서 다 끊어적고 있죠. 앞말과 조사는 분리하여 적는다. 자, 다음. 너무 많다 사실은. 자, 볼게요. 근데 지금 한 거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필기하면 이것보다 한 2~3배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글자 운용입니다.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글자 운용은 크게 병서라고 하는 게 있고, 병사가 아니고 병서라고 하는 게 있고 연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병서와 연서. 병은 한자로 나라날 병자, 병렬, 양옆으로 쓴다 이 말이야. 양옆으로. 자, 그래서 각자 병서, 하병병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병서는요, 요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자음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근데 그때는요, 쌍희읍도 있었고 쌍이음도 있었습니다. 쌍이음. 그런 애들 전부 각자 병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병병서는 우리 아까 봤습니다. 이거 뭐야? 어두장군. 맞죠? 어두장군. 자, 그런데 어두장군 이외에도 하병병서를 쓰는 상황이 있어요. 뭐였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겹받침으로 쓰는 것도 하병병서죠. 맞죠? 자, 그래서 각자 병서, 하병병서 이렇게 있고요. 이 연서는요, 연이 이제 이어 쓴다 이 말이야. 이어서 쓴다. 어떻게 이어서 쓰느냐? 세로로 이어 쓴다 라고 해서 연서라고 합니다. 자, 연서는요, 요 순경음 발음입니다. 순경음 발음.
자, 이 순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순이 입술 순자예요. 입술 순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무브크뿌 있잖아. 그치? 얘는 전부 뭐야? 입술 소리. 순음이야. 입술 소리. 자, 입술 소리 밑에 요렇게 이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소실돼서 정확하게 발음이 어떨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밑에 이응이 있다는 건 대체로 받침에 있는 이응은 무슨 소리가 나? 비음 소리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 입술 소리를 마치 비음처럼 발음했을 거다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순경음 소리는 뭐냐면 요 순경음 비읍입니다. 얘 별표해주세요. 얘 자주 올 거야. 그리고 이 순경음 비읍은 우리 현대국어에도 쓰였던 흔적이 남아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발음은 뭐 비음이랑 입술 소리 섞었으니까 뭐 붕붕붕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지. 맞죠?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병서와 연서입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뒤에 문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정신은 못 차려. 내가 지나가면서 봤던 모습이 이 모습들이었어. 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지나가면서 보고 있으면 전부 엎드려 있더라고. 다 뻗어가지고.